자, 먼저 뉴스는 저희가 류종훈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죠. 류종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울어 빨리.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어설프게 연기하지 말고. 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가 빠진 거는 뭐 우리보다는 저기 미국에 계신 그 형님 덕분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지금 뭐 많은 영향을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일으키고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를 또 하루는 올려줬다가 하루 또 내렸다가 이러는데 어젯밤에 좀 안 좋다 보니까 다들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올려줬다기보다 네, 가만히 계시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좀 인터넷을 차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역에만. 네. 자, 뉴스 바로 한번 볼까요? 바로 네.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성과도 잘 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제 이제 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아침에 오라클 실적도 보면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저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환율에 대한 좀 걱정이 있지만 그 부분이 어쩌면은 기업들 매출과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는 바이오에 있을 수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11년부터 바이오텍이라든지 여러 회사에 좀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해왔었는데 어제 좀 큰 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어제 미국의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 기업의 일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엘리먼트는 뭐 하는데요? 엘리먼트는 이제 DNA 뭐 시퀀싱 기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건데 DNA 이제 분자 구조 서열 구조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판단을 할 수 있고 뭐 여기에 대한 네. 뭐 여러 가지 또 대책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네. 회사입니다. 표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이야기는 엘리먼트에서 진행했던 시리즈 E 투자에 이제 삼성전자가 2년 만에 재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2,667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달러로는 1억 7,500만 달러를 출자를 하면서 1대 주주가 됐습니다. 네. 지분율을 한 20%를 확보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여러 이제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들 뭐 이런 것에 바이오텍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쩌면은 마지막 고리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까지는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놨었죠. 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 시대로 넘어가면은 반도체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신수종 사업으로서 그때 바이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투자해왔던 것들을 한번 보면은 2011년에 이제 삼성 메디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소니오라고 하는 프랑스 초음파 진단용 AI 소프트웨어 역량 여기를 좀 투자를 하면서 확보를 했었고 또 이제 바로 젤스라고 하는 기업 또 그레일이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의 일대 주주가 되면서 삼성이 어쩌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에다가 이제 이런 또 매드텍까지도 섞으면서 사업 확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왜 여기를 했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잠깐 정프로님도 여쭤보셨지만 네. 이제 생명체에 설계 들어가잖아요. DNA가. 네. 이걸 이제 염기 서열을 좀 읽어내서 질병의 원인이라든지 뭐 변이 오차를 좀 없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요? 정확도가 99.99%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클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작년에 2025년도에 이제 이 정밀의료 시장 규모가 한 125조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2034년이 되면은 407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DNA 시퀀싱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먼트의 투자가 좀 10년 내에 좀 큰 그런 성과로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DNA 시퀀싱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지만 또 엘리먼트가 멀티 오닉스라고 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DNA는 많이 들어보셨고 네. RNA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들어봤죠.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정보 이런 걸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 엘리먼트가 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특징이 여기 보시면은 단 하나의 장비로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원래 이제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할 때마다 측정을 할 때마다 보면은 각각의 장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먼트의 기술은 이제 단 하나의 장비로 저비용으로 초고속으로 이제 99.99%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DNA를 분석해 갖고 정프로 너는 뭐 50대 중반쯤에 당뇨 찾아오고 60대 초에는 뭐 암 걸리고 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진단을 그렇죠.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선천적 유전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질병을 좀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DNA가 구조도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설계도를 보면 언제쯤에 이게 어떤 병이 찾아와서 뭐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미리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차고 있는 워치. 네. 또 이제 몇 년 전에 좀 되게 한창 핫했던 게 링. 이제 워치는 뺐다 꼈다 하지만 링은 계속해서 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에다가 이제 이 엘리먼트라든지 이런 기술을 섞게 되면은 이제 초개인화된 헬스케어 엔진을 삼성전자가 가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이 있는데 왜 굳이 삼성전자가 여기에 투자했을까? 네.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뭔가 하드웨어와 그 기술을 접목시키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애플도 하고 싶었던 거고 여러 네.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워치 같은 디바이스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핸드폰의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져오는 걸로 가다가 사실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하면서 헬스케어로 다 전환했던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애플워치랑 갤럭시 워치가 이제 뭐 어떤 때는 뭐 이제 당도 체크해준다, 뭐 심박을 체크해준다 이런 거 계속해서 막 발전해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DNA 기술까지 섞게 되면은 초개인화된 그런 DNA 그 개인에 대한 헬스케어를 좀 추적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기업도 있고 또 삼성이 AI 쪽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합쳐지게 되면은 AI, IT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섞은 그런 굉장히 또 큰 사업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좀 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삼성이 이런 기업의 DNA 분석하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일대 주주로 올라섰다. 네. 금액이 물론 뭐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 그 뭐 아주 글로벌 M&A 치고는 2,600억 정도. 아 요즘 조 단위를 너무 많이 들어서서 우리 정프로님이 눈높이가 높아지셨네. 2,600억 투자로 그 정도는 정프로님도 살 수 있잖아요. 왜 그래? 네. 더 큰 데 사야죠.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최근에 뭐 국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뭐 테슬라를 많이 볼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근데 작년부터 이제 BYD도 많이 보이고 있고 뭐 폴스타라든지 볼보 이런 전기차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중국에서 만드는 중국산 전기차라는 점입니다. 근데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긴 했었는데 좀 올해부터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전에도 있었지만 지난달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테슬라 모델 Y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전기차 중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체 차에서. 전체 차에서.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국내 베스트셀링 카라고 하면은 뭐 그랜저, 네. 소나타 그랜저. 네, 아니면 카니발, 네, 네, 소렌토 카니발. 이런 네. 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실제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 평균 10,000대 정도 팔았고요. 네. 소렌토도 7,000~8,000대를 판매하는 여전히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인데 모델 Y가 지난달에 8,000대 넘게 팔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등을 했고 근데 그거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죠. 우리나라에 팔리는 건? 네,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아,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샤라웃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국
어썸이라고 네. 어싸. 네, 한국 굉장히 좀 좋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테슬라가 현재 수입차 시장 압도적인 1등이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벤츠, BMW는 그 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좀 많이 안 좋죠, 사실은. 시장이 판매량이 계속해서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유럽에서는 반토막 났습니다. 유럽에서는 반토막이 테슬라가? 네, 테슬라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고 중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이제 탑10 안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순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팔리는 차량은 모델 Y이긴 합니다. 모델 Y가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도 누적 판매에서 봤을 때 2등을 개별 모델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1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1등을 하고 있는 차는 스타 땡땡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렴한 모델이에요. 이제 중국 모델입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개별 모델별 판매를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저렴한 이제 그 테슬라 모델 Y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차량이 1등을 하고 있긴 한데 예. 그런 차를 제외를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대중차들 중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가장 많이 팔리긴 합니다. 근데 요 표를 한번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은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판매량이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거의 뭐 몇십 %지. 저 연말이기 때문에 좀 많이 팔리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근데 이게 뭐 올해만 준 게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년치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모아봤거든요. 봤더니 올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올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라색 선이 이제 올해거든요. 네. 요 보라색 선을 봤을 때 작년, 재작년에 대한 수치를 지금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고맙고 예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별로 판매 상황을 봤을 때 안 좋은데 한국에서만큼은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또 한국으로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좋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아까 그 정프로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델 Y가 이제 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 보면은 일반 기본형이 있고요. 그리고 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가 롱레인지. 있고 그리고 그 롱휠 베이스 모델이 롱바디.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차들 대부분이 다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판매하고 있는 차량 중 이제 한 94% 정도가 중국에서 만드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나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75.9%, 이제 국내 판매 차량이 76% 가량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중국산 전기차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폴스타도 사실 중국 지코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또 BYD는 당연히 뭐 BYD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브랜드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산 원산지를 전기차 볼 온다고 때가 하면은 있다. 네. 이렇게 막 브랜드만 생각하잖아요. BYD 누가 타 막 이런 얘기 하지만 네. 결국 생산 기지 따져보면 중국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중국산 전기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의 좀 그런 타격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국내 판매량이 23%가 줄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0.9% 줄었고요. 뭐 한국 GM은 국내 지금 내수 시장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니 굉장히 높은데 KG 모빌리티라든지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테슬라 혹은 BYD 이런 차량으로 지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많이 팔아서 뭐 이걸 좀 방어하면 되지 않냐라고 네. 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보다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아시겠지만 지커가 새로 들어왔죠. 네. 지커가 들어오면서 지금 잘 팔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지커가. 지커가 차량 가격이 지금 5,299만 원, 5,999만 원, 6,999만 원이거든요. 네. 굉장히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이제 가격 구성표긴 한데 봤을 때 이제 다들 테슬라 모델 Y랑 비교를 많이 하실 겁니다. 동급 차량이거든요. 중형 SUV. 근데 모델 Y는 아시겠지만 4,999만 원이면은 웬만한 그 기본형 이상의 차량을 살 수 있다 보니까 지커에 대해서는 조금은 BYD만큼의 돌풍은 어렵지 않겠냐라고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많이들 걱정하시는 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대응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네, 네.
조만간 총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속노조에서. 아, 금속노조? 네, 금속노조 총파업을 하고 있고 여기 총파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같은 국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노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그런 이제 지금 빨리 만들어서 팔기도 힘든 상황인데 파업까지 가게 되면은 어떡하겠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파업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네. 코로나 이후에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작년에 이제 부활했고요. 근데 올해도 만약에 이걸 할 경우에는 네. 조금은 걱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일단 오해는 좀 풀고 가시면 좋겠는 게 네. 중국차 광고 아니고요. 이게 중국 전기차 광고. 아니, 누구 광고? 아니 광고 중국 좀 잘 안 팔리겠다고 했는데 광고예요? 중국 전기차 홍보하고 앉았냐고 지금 이 시간에 뭐 이런 거 하나 네, 화가 많으신 것 댓글들 있어서 같은데.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상황이 지금 이 모양인데 지금 자동차 얘기하고 앉았냐고. 근데 우리 류종 기자가 자동차 전문 또 기자 아닙니까? 자동차 협회장입니다. 예, 자동차 기자 협회장. 예, 네. 아니, 그러다 여러분 보니 현대차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네. 자동차에 관심이 더 많은 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네 그런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요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지금 현재는 다들 반도체 네. 소부장 뭐 이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자동차가 그쵸. 조금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졌잖아요. 뭐 그래서 아마 현대차도 로봇으로 지금 많이들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좀 화들이 그러면은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깨진 그 계좌를 또 복구할 수 있는 네. 어쩌면 이제 숨어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섹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주호 기자가 최근에 이 부분을 발굴을 좀 했습니다. 뭔데요?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가 됐잖아요.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네. 근데 수출 기업들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외국인들의 씀씀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돈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화가 약세가 됐으니까 한국에 네. 와서 돈을 쓸 때 부담이 좀 줄죠. 네. 우리가 엔저 때 일본 가서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많이 쓰는데 어디에서 많이 쓰냐? 백화점에서 엄청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지금 나왔거든요. 이 그 카드 그런 매출 이걸 집계를 하는 플랫폼인데 와이즈 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번에 집계를 해보니까 주요 백화점과 아울렛 리테일 쪽에서 쓴 지금 금액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금액이 약 19조 2,700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나왔던 게 백화점에서 지금 돈을 많이 쓴다라고 네. 했을 때 얘 그러면은 백화점에 와서 뭘 사냐 어떤 걸 사냐고 보니까 명품 많이 삽니다. 명품 많이 사고 시계 많이 사고요. 하이주얼리 이런 걸 많이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살 때보다 한국에서 살 때 더 싸게 먹히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 네. 더 이제 환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더 싸게 먹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면 네. 다른 나라 환율 좀 센 데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이거죠? 그렇죠. 훨씬 얘기죠. 네. 예전에 정프로님도 그렇지만 우리 시대 때는 사실 홍콩 가서 많이 샀잖아요. 아 그래요? 네. 모르시네요. 네. 홍콩 가서 그 홍콩에 이제 많이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그거 짝퉁 사러 가는 거 아니었어? 그거는 중국. 아 그래요? 네. 예, 홍콩이라든지 또 최근에 좀 많이 떴던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도 환율이 좀 많이 박살이 나 있었고 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좀 있었거든요. 관세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갔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한국 백화점에 와서 이제 K컬처를 많이 누리면서 옆에 보니까 명품도 있는데 살려고 보니 가격이 달러나 자기 통화로 비교를 해보니까 자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네 라고 하면서 지금 많이들 그런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수혜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그 백화점 점포가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명동에 있잖아요. 네, 명동에 있죠. 네. 네, 명동 바로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주호 기자는 명동 많이 가서 아시겠지만 가면 정말 외국인 많거든요. 명동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네, 한국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해외 없어요. 여행 느낌 받고 싶으면 명동 가면 됩니다. 아니 명동을 왜 자주 가요? 그냥 그 가족끼리 산책? 명동을? 네. 산책을 명동으로 해? 거기에 가면 저희 단골 그 스테이크 구워주시는 집이 있거든요. 그 노상 가게 중에 말 잘해야 돼요. 어떻게 들으면은 뭐 그 스테이크 구워주시는 분이 있는데 노점에 노점 맞죠 거기? 네, 네. 허가 받고 하는 노점이니까. 네, 네, 네. 개인적인 뭐 셰프가 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면 막 불쇼 해주고 이러거든요. 애들 되게 좋아해갖고. 네. 어쨌든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총 소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2%가 늘었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객수 늘어난 거 있잖아요. 네. 20% 늘었어요. 20% 늘었죠. 그러니까 20% 늘었는데 사람 수는 20% 늘었는데 소비가 40%가 늘었어요. 근데 신세계 본점은 2배 늘었습니다. 아, 지금 이번에 신세계 본점에서 이번에 하나카드 결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분기 때 본점의 외국인 결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명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까르띠에 이런 게 다 있고요. 우리가 에루샤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네네네. 이 세 개가 있는 게 이제 A급, S급 점포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지금 그런 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매출 많이 나오는 게 매출만 많이 나오면 안 좋잖아요. 네. 주가를 한번 보시죠. 주가를 한번 보시면 신세계 백화점의 주가 추이입니다. 이제 일봉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3월 말 대비 지금 2배 가량 지금 올랐어요.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로봇 기업들은 출렁출렁 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는 이렇게 굉장히 좀 우상향하는 편안하게 그런 모습을 올라가 보고 있다. 네네. 있습니다. 출렁이 많지 않아요. 네. 현대백화점은 출렁임도 없습니다. 현대백화점 보시면은 지금 9만 원대에서 17만 이것도 거의 900원까지 두 배 올랐습니다. 올랐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게 출렁임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좋고 롯데 쇼핑 주가도 올랐어요. 제가 롯데 쇼핑을 좀 잘 알지만 롯데주는 사실 정말 안 움직이거든요. 그 L자 주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롯데잖아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만 원에서 19만 5천 원까지 아, 쭉 올랐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8-90% 올랐네요. 네. 이렇게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제 키움증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또 리포트를 냈는데 키움증권에서도 지금 원화 약세 뭐 한일령 영향으로 좀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매출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 걸로 봤을 때는 어쩌면은 우리가 내수 기업이라고 봤었던 네. 백화점 업체들의 체질 개선이 일어나면서 수출을 하진 않지만 외화벌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그런 가치를 받게 되면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뉴스 왜 안 다루냐고 그러시는데 뭐 CPI 얘기는 저희가 그 박 이사님과 함께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아, 저희가 예. 뭐 CPI는 사실 뭐 4.2%로 지금 예상치 부합하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 이야기가 좀 더 격화되다 보니까 어젯밤에 미국 주식이 그렇게 빠졌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CPI보다는 어쩌면은 트럼프 전쟁이? 대통령의 그런 입 되게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더 네.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CPI 뉴스는 제가 오늘은 다루진 않았습니다. 네, 여튼 뭐 CPI 굉장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긴 했었으니까 네네. 4.2% 나왔고 그거는 시장 예상치랑 거의 부합하는 네, 시장 맞습니다. 예상했던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어가 중요한데 네. 코어가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네, 코어가 그 얘기는 물가랑 그러니까 그렇죠. 물가가 원유 아주- 원유 네. 빼면 물가는 안정. 아주 네. 그렇게 심각한 상황 네네. 아니라는 그런 이제 사실은 CPI 요 정도 나오면 뭐 증시에는 오히려 약간 플러스 정도라 네네. 작용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란 핵심 시설 타격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요게 그쵸. 또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원유가 오른 게 사실 어제 좀 컸습니다. WTI가 지금 어제 20%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주가도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걸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유가가 오르는 거는 상당히 걱정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네. 그래서 다우 나스닥 뭐 다 하락을 했고요. 그 외 여기에 여러 나라들도 대체로 다 하락하는 분위기니까 우리도 어쩌면 또 오늘 아래 방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조금 걱정은 또 됩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꽤 빠졌는데 오늘까지 빠지면 조금 뭐랄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그래서 지금 사흘, 나흘, 지난 금요일, 네. 월요일 두 날은 진짜 크게 빠졌고, 그렇죠. 화요일 잠깐 상승, 그 다음에 어제 또 많이 빠진 거, 네. 네, 상승했던 거 다 돌려서 지금 화요일 수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더 조금은 기분들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코스피 일봉 쭉 보세요. 아직도 낮지 않아요. 네, 7,70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 1월 2일 날 이제 코스피가 4,200이었습니다. 1월 2일에 네.
1월 1일은 안 열잖아요. 네. 1월 2일이 4,200이었고 최고 고점이 8,900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2배 넘게 올랐었어요. 네. 현재 지금 7,800선인가요? 뭐 네네. 네. 7,700에서 7,800 사이죠. 네.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그렇게 공포에 질릴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이야기 가봐야 될 텐데, 네. 우리 유종 기자에게는 네. 따로 이걸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네, 마니커 백숙. 네, 여름에는 또 백숙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잘 챙겨야 되는데. 보양해야죠. 네, 우리 유종 기자는 그냥 맛을 못 보고 가시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삐졌어요. 수고하십시오. 자,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네. 네.